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라는 항목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액공제를 학습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 어떤 부분을 하고 있으며 어떤 것들을 학습해야 하는지 이러한 흐름도를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산을 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연말 정산을 하려면은 이 사람이 1년 동안 번 소득에 대해서 얼만큼의 세금을 내야 하는가를 계산을 해야 하는데 그 계산 과정은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근로소득세를 산출하기 위해 첫 번째 출발점이 총급여라는 건데 이 사람이 얼만큼 벌었느냐 총 벌어들인 금액을 총급여라고 하죠. 다른 말로는 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총급여에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라든가 20만원 이하의 자가운전 보조금 같이 과세를 하지 않기로 했던 금액이 있었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제외해야겠죠. 비과세니까. 그리고 일용 근로소득이라든가 이렇게 분리과세 하기로 했던 것들도 제외해서 총급여에는 이렇게 비과세와 분리과세는 제외한다라고 아시면 알고 계실 거죠. 자, 그 다음에 세금이라는 것은 내가 총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 내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벌어들인 돈, 즉 내가 번 돈에서 내가 쓴 돈을 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라는 것을 차감한다고 했는데 근로소득 공제가 뭐냐? 일단 근로자가 얼만큼 벌기 위해서 얼만큼 썼는지 정확히 1대1 매칭을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일반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장부 기장을 통해서 수익과 비용을 정확히 얼만큼 발생을 했는지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총 급여 벌어들이는 건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월급 명세서라든가 이런 거 다 합하면 되니까. 그런데 내가 얼만큼 썼는지 매일매일 체크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는 이 정도 벌었다면 이 정도 썼겠지라고 그냥 산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걸 우리가 근로소득 공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공제라는 것은 이렇게 소득세법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 급여가 500만 원이다. 그러면은 그 5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이 사람은 그거의 70%만큼은 비용으로 썼을 거다.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계산식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로소득 공제라고 하는데 본인이 속해 있는 구간에서 공제율을 찾아서 금액을 구한 다음에 차감해주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총급여에서 이렇게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하고 나면은 이제 근로소득 금액, 이 사람이 순수하게 얼만큼 벌었는지 근로소득 금액이 산출이 되는 건데 위에 있는 근로소득과 밑에 있는 근로소득 금액은 다른 개념이라고 했었죠. 자, 위에가 우리 회계상 예를 들어서 수익의 개념이라고 하면은 밑에는 이익의 개념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로소득 금액이 나오면은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바로 내야 될 세금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소득 공제라는 걸 또 해준다고 했어요. 이 사람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 수에 따라서 또는 얼만큼의 연금을 납부했고 또 건강보험 우리 4대 보험이라고 하죠. 건강보험, 고용보험으로 얼만큼을 냈으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공제를 해주는데 이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벌어들인 소득에서 빼주는 거니까 소득공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로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고 나면은 이제 과세표준,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표준 금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게 되는데 자, 우리 소득세 세율이 작년까지는 최저 6%에서 최고 42%였습니다. 근데 올해 개정이 되죠. 이제 과세표준이 10억을 초과한다. 과세표준이 10억을 초과하면은 그 사람의 소득세율은 45% 적용되는 거 기억하시고요. 요거는 일단 지금 우리가 수업할 내용은 아니고 참고로 계산 과정에 있어서 바뀐 부분이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렇게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버리게 되면은 산출세, 이 사람이 납부해야 될 세금이 나오는 건데 이 세금을 또 여기서 내버리면 좀 서운하죠. 그래서 세금에서 혹시라도 이 사람이 좀 더 이 사람의 처해 있는 환경을 반영해가지고 빼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빼주는 거니까 우리가 공제라고 하는 건데 이번에는 소득에서 빼주는 거라고요? 세금에서 빼주는 거라고요? 세금에서 빼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득에서 차감해주는 소득공제 항목과 산출 세액에서 체금해주는 세액공제 항목을 잘 구분하시면서 학습하셔야 되고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세액공제 항목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소득자의 세액공제 첫 번째 항목으로 자녀세액공제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이 사람이 부양하고 있는 자녀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돈을 깎아주는 거를 자녀세액공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똑같은 월급이라 하더라도 한 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과 뭐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의 금전적인 부담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자녀 수에 따라서 더 많이 차감해주거나 그렇게 우리가 자녀소액공제라는 것을 법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자녀세액공제로 혹시라도 만약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양육한다, 그런 경우에는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먼저 주의하시고요. 일단 기본 자녀세액공제와 출산, 입양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는데, 먼저 기본 자녀세액공제는 만 7세 이상에서 만 20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경우에 우리가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어떻게 해주느냐? 1인당 자녀 한 명당 15만원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근로자의 산출 세액이 100만원 나왔다. 그런데 뭐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들 하나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내야 될 세금 100만원에서 아들이 한 명이니까 15만원만큼 차감해서 85만원만을 세금으로, 최종 세액으로 납부하게 하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명 15만원이고요. 2명을 양육하고 있어도 15만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만약에 2명이다. 그러면은 계산을 해볼게요. 자녀가 하나, 2명이다. 그러면은 이 첫째에 대해서도 15만원, 둘째에 대해서도 15만원 해가지고 얼마? 3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 7세 이상, 즉 초등학교를 들어간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뭐 5살짜리와 9살짜리, 5살짜리와 9살이라고 해볼게요. 5살과 9살이면은 이 아이는 지금 만 7세가 안 되고, 이 아이는 만 7세가 넘었죠. 그러면은 이 아이로는 자녀세액공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만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초등학교 2학년짜리 자식으로만 받을 수 있는 거니까 2명이 아니라 1명으로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실까요? 왜냐면은 우리 세법에서 만 7세 이상이라고 규정을 준 게 얼마 안 됐는데, 최근에 그 아동수당이라고 해서 만 7세 이하의 자녀들한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만 7세 이하, 만약에 5살이라고 해보면은 이 5살짜리 아이한테 아동수당도 지급하고 10만원, 그리고 연말정산 때 자녀세액공제까지 적용하면은 이중으로 혜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아동수당은 매월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때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 7세 이상부터 만 20세 이하. 만 20세가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뭐 스스로 충분히 독립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만 20세까지만 우리가 딱 규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자식을 보육하고 있을 때, 양육하고 있을 때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인 이상부터는 30만원이라고 해놨는데, 만약에 자식이 3명이다. 다 7세 넘었고요. 20세가 안 돼요. 그러면은 첫째 15, 둘째 15, 그리고 셋째는 30만원 해가지고 총 얼마? 6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줄 수 있다라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넷째도 있다. 그럼 넷째도 얼마? 30만원 적용해서 얼마? 120만원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자녀가 3명일 경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둘째는 15만원씩, 그리고 3명을 넘어서는 자녀부터는 30만원을 적용한다라는 거 해서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자녀세액공제 두 번째 항목으로 출산, 입양 세액공제라는 게 있는데, 출산이라든가 입양한 해에, 그러니까 꾸준히 해주는 게 아니라 그 해, 출산한 해, 입양한 해에만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당연히 금전적인 부담이 좀 더 있겠죠. 그 해에는. 그래서 이렇게 첫째, 만약에 내가 출산한 자식이 첫째다. 그러면은 30만원. 첫째가 있는 상태에서 둘째를 또 출산했다. 그러면은 50만원. 그리고 둘째가 있는 상태에서 뭐 셋째를 입양했다. 그러면은 70만원의 혜택을 주는 것을 우리가 출산, 입양, 세액공제라고 하고요. 셋째부터는 계속 70만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출산뿐만 아니라 입양도 같은 혜택. 왜냐하면은 뭐 출산이든 입양이든 나의 뭐 자식이 생긴 건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출산이라든가 입양에 대해서도 이렇게 혜택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다만
위탁 가동, 위탁 가동은 안 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자, 첫째, 둘째, 셋째가 있고요. 뭐 10살, 9살, 올해 태어났어요, 이제. 그러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자녀 세액공제를 적용시킬 수 있느냐? 먼저 첫째 15만원, 둘째 15만원의 자녀세액공제, 기본 자녀세액공제 줄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셋째는 만 7세가 안 됐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죠.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셋째는 올해 태어난 거니까, 올해 태어났고 지금 태어난 아이가 셋째니까 얼마를 70만원의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적용해가지고 총 얼마?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녀세액공제 한번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근로소득자의 세액공제 항목 두 번째로 연금계좌 세액공제라는 것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에서 말하는 연금은 개인연금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연금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공적연금이랑 사적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금으로 모든 근로자가 강제로 가입해야 되는 그런 성격의 연금인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이라든가 뭐 공무원연금이라든가 뭐 군인연금, 사학연금 이런 게 있고요. 만약에 그런 공적연금으로 나의 노후 생활이 보장이 될 것 같지가 않다. 그런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개인연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데 그렇게 개인연금 계좌를 개설한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국가에서도 또 혜택을 줍니다. 왜냐면은 노후 보장은 국민 스스로 하는 게 좋으니까 그런 국민들에게는 또 다른 혜택을 주겠다. 그런데 공적연금처럼 소득공제 혜택까지는 주지 못하겠지만 세액공제 혜택은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개인연금을 가입한 거에 대해서 세액으로 공제해주는 것을 연금계좌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금계좌 세액공제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유의하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일단 얘네들은 알아서 계산을 해줘요. 우리가 그 계산 과정까지를 알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프로그램 돌리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니까.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나중에 또 근로자가 될 거고 하니까 근로자로서 기본적으로 어떤 정도의 뭐 금액으로 연금을 가입해야 되고 어떻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정도 알고 있어야 하니까 한 세 가지 정도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무조건 연금 많이 가입했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연 400만원 한도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뭐 100만원씩 1200만원만큼의 뭐 개인연금 가입했다 하더라도 400만원 한도로만 되는 거니까 혹시 나중에 연말 정산을 위해서 연금에 가입할 친구들은 연 400만원 이렇게 하면 한 달에 한 32, 3만원 될 거예요. 그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 게 좋겠죠. 어차피 다 한도에 걸리는 돈이니까. 그래서 연 400만원 한도로 해서 12%만큼의 세액 공제를 해준다라고 아시면 되겠어요. 단 총 급여액이 5,500 이하다. 그러니까 세법상으로 봤을 땐 총 급여 5,500 이하니까 조금 그래도 많이 벌지 않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15%의 세액 공제가 적용이 된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연 400만원 한도로 12%, 5,500 이하는 15% 세액공제 해준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 납입 시 한도는 400이 아니라 700까지 된다. 우리가 회계 시간에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혹시 기억하실까요? 자,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모든 부담을 떠안고 가는 그런 연금제도였죠. 그래서 이런 확정기여형에 당연히 회사가 일정액 납입을 합니다. 근데 근로자가 나는 그 회사가 납부해주는 것만으로 나의 노후를 보장할 수 없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연금 계좌에다가 돈을 더 든다. 회사가 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낸다. 이렇게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제도에서 추가적으로 근로자 개인적으로 내는 돈이 있다면은 그 돈까지 포함해가지고 한도는 700까지 늘어난다는 거. 두 번째로 기억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연금은 우리 공적연금, 연금 소득 공제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개인연금, 연금 세액 공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명의로 가입한 것만, 내 명의로 가입한 것만 인정해준다. 이렇게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수험 목적으로 공부를 한다면은 3번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 3번 대표 치시고 내가 만약에 배우자를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지금 연말정산 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가입한 개인연금이 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명의로 된 것만 인정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소득자의 세액공제 세 번째 항목으로 특별세액공제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특별세액공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번 영상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의료비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보험료 세액공제까지 할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잘 학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보험료라는 단어를 보시는 순간 어떤 보험이 떠오르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 건강보험이라는 게 있죠. 다른 말로 뭐 의료보험이라고 하는데 이 건강보험은 4대 보험으로서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죠. 내가 만약에 뭐 직장 다닌다 그러면은 직장의료보험, 뭐 아니다 그러면은 뭐 지역의료보험 이렇게 해가지고 강제로 가입해야 될 성격의 보험인데 이건 아무래도 강제다 보니까 좀 많은 혜택을 줘야겠죠. 그래서 얘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 항목이다. 우리 아까 전에 연금할 때 배웠던 것처럼 4대 보험에 해당하는 공적연금은 소득공제였던 것처럼 의료보험, 건강보험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데 이런 건강보험 말고 불확실한 나의 미래를 스스로 대비하는 보장성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에는 기특하죠. 우리 국민 스스로가 자기 미래를 스스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국가 입장에서 너 기특하니까 이거 뭐 해줄게? 소득공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세액공제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장성 보험을 말하는 거다. 지금 말씀드리는 보험은 보장성 보험을 말하는 거고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축성 보험은 아니에요. 저축성 보험은 만기에 원금이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기에 원금이 보장이 되는 거는 뭐 내 미래를 스스로 대비하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나중에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거니까 이것보다는 내가 뭐 아프거나 다치거나 했을 때 뭐 치료할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거를 위해서 가입하는 이런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만 우리가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먼저 보험료 세액공제 첫 번째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보장성 보험에만 혜택을 준다라는 것이고요. 저축성 보험은 아니고 자 안타깝게도 태아 보험도 아닙니다. 왜냐면은 우리 태아는 우리 법적으로 봤을 때 아직 자연인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우리 기본공제 대상자 할 때도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 껴가지고 기본공제 대상자를 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태아도 마찬가지로 보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태아 보험도 일단 세액공제 대상은 아니다. 안타깝지만 아니다라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도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법적으로 장애 등급 받으신 분들, 뭐 장애 1급, 2급 이렇게 등급이 있을 건데 이런 등급 받으신 분들이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도 혜택을 준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일반 보장성 보험이랑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적용하는 혜택은 조금 다릅니다. 당연히 어떤 거에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될까요? 당연히 1번보다는 2번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혜택을 줘야겠죠. 요건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자, 한도는 100만 원이에요. 만약에 내가 한 달에 보험으로 한 달에 10만 원씩 보험료가 납부하고 있다. 그러면은 12달이니까 120만 원 보험료 납부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120만 원 전체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곱해서 세금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한도는 100만 원이라는 얘기는 나는 120만 원 냈지만 100만 원 낸 것까지만 인정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12%로 되어 있는데 일반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100만 원에 12% 그러니까 12만 원. 자, 내가 만약에 한 달에 10만 원씩 12달 냈고요. 120만 원 냈지만 한도 100만 원에 걸려서 이 100만 원만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00만 원의 12%인 12만 원만 나중에 내가 납부해야 될 세금에서 빠지는 어떤 혜택?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좀 더 큰 혜택을 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12%가 아니라 15%다. 그래서 우리 만약에 우리 갑이라는 사람이 자, 일반 보장성 보험 한 달에 10만 원 냈고요. 또 자기 뭐 자녀를 위해서 장애가 있는 자녀를 위해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한 달에 10만 원 냈다고 쳐볼게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12달. 얘도 12달이니까 120 냈을 건데 둘 다 한도 얼마에서 걸린다고요? 100에서 걸린다고요. 그래서 이 100만 원 곱하기 12% 해서 얼마? 12만 원. 근데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몇 퍼센트? 15% 해서 얼마? 15만 원. 일반 보장성 보험으로는 12만 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으로는 15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봐서 총 얼마? 27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보는 경우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 가시겠죠? 자, 그리고 이 보험료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해요.
내 보험료 납부한 것만 공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기본공제 대상자들을 위해 납부한 보험료도 공제가 가능한데 단 중요합니다. 여기 별표 치시고 자 소득과 나이 요건을 항상 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생 아들이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요. 그러면은 소득 요건은 만족하지만 25세라는 얘기는 20세가 넘었으니까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됐을 거예요. 이 아들이. 그런데 이 아들을 위해 납부한 보험료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나이 요건에서 걸리니까. 그럼 만약에 18살이고요. 소득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아들을 위해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가 가능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 보험료 세액 공제할 때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공제도 가능하지만 기본공제 대상자를 판단할 때는 소득과 나이를 다 따진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근로기간 납부한 것만 인정이 됩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보험료가 만약에 1월부터 12월까지 냈는데 내가 3월달에 중간에 입사했어요. 그러면은 1월달, 2월달에 납부한 보험료는 계산이 안 됩니다.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근로기간에 납부한 거니까 3월달부터 12월달에 납부한 것만 보험료로 인정이 되고 여기에다가 12%든 15%를 곱해서 세액공제액을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보험료 세액공제는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자 이번 시간 마무리 정리하면서 마무리할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영상에서 먼저 세액공제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었죠. 세액공제하고 있었고요. 첫 번째 세액공제로 자녀 세액공제 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기본 자녀 세액공제와 출산과 입양과 관련된 세액공제 있었는데 기본 자녀 세액공제는 몇 살 이상부터 만 7세 이상부터 20세 이하까지 자녀에 대해서 첫째 얼마 15, 둘째 15, 셋째부터는 30만원 공제해주는 거였죠. 그리고 출산 입양 세액공제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부터 70만원 혜택 주는 거였고요. 자, 기본 자녀 세액공제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손자, 손녀 여기에 손자, 손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출산 입양 공제할 때 위탁 아동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먼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연금계좌 세액공제라고 했었는데 이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무슨 연금? 공적연금이 아니라 개인연금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연한도가 얼마? 400만원. 그런데 뭐 확정 기여형 계좌에서 개인적으로 좀 더 추가적으로 납부한 돈이 있다 그러면 한도 얼마까지? 700만원까지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 것만 된다? 본인 명의. 이거 중요한 거죠. 본인 명의의 연금만 인정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험료. 보험료 세액공제 있었죠. 보험료 세액공제는 먼저 무슨 보험이다? 보장성 보험만 되는 거고 무슨 보험 안 된다? 저축성 보험은 안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 근로기간에 납부한 것만 인정이 된다고 했었죠. 근로기간에 납부한 것만 인정이 되고, 그리고 뭐 한도 얼마? 한도는 100만 원이고 일반 보장성은 12%,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15% 인정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연말연산 판단할 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기본 공제 대상자도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해 납부한 것도 인정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본공제 대상자는 나이와 소득을 다 따진다 안 따진다? 다 따진다. 다 따져서 기본공제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요것만 마무리할게요. 이제 부양가족 공제 여부 판단인데 우리 여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우리 소득공제 할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우리가 내 것만이 아니라 나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할 때 자, 신용카드는 소득 요건을 따졌어요. 그런데 나이 요건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보험료 할 때 대학생 아들이 몇 살이었죠? 25살이었고요. 소득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신용카드 소득공제로만 놓고 보면은 이 아들이 쓴 신용카드는 소득 요건은 만족하고 나이 요건 따지지 않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해 가시죠? 소득이 없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보험료, 이 아들을 위해 납부한 보험료는 소득 요건은 만족하지만 나이 요건에서 걸리는 거죠. 지금 왜 이 보험료 세액공제 할 때 부양가족 공제 여부 판단하는 것은 나이 요건 따져서 즉 얼마가 안 돼야 돼요? 20세가 안 되는 사람들 것만 납부한 것만 인정이 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같은 경우에는 되지만 보험료 세액공제는
안 된다. 요거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특별세액공제로 이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쭉 갈 건데, 자, 요게 아주 중요해지고, 요거는 이제 파트 나올 때마다 구분을 계속 해줄 겁니다.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시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